안녕하십니까. 기본수업 압축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가벼운 걸 볼 거예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공승달, 수령능력이라는 타이틀인데, 먼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특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언제 효력이 생길 것인가.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했어요. 근데 좀 확실하게 하려고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내용 증명은 이러한 내용의 의사를 표시했다는 걸 우체국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한다는 계약서, 내용 증명을 갑이 1월 10일 날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 내용 증명을 갖고 있다가 1월 12일쯤 우체국 가서 발송을 했어요. 그리고 이 내용 증명이 을한테 1월 한 15일쯤 도달을 했어요. 근데 을은 그 내용 증명을 책상에 올려놨다가 1월 17일쯤 읽었어요. 내용 증명을. 그러면 을은 그 내용 증명의 내용을 계약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이렇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특히 우편물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전해졌을 때 의사를 표시한 날, 그 내용 증명을 발송한 날, 그 내용 증명이 을에게 도달한 날, 그 내용 증명의 내용을 을이 뜯어서 읽어서 알게 된 날, 이렇게 나눠서 언제 이 취소의 효력이 생기느냐, 언제 갑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느냐, 그 효력 발생 시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민법은 111조 1항을 만들어서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더라고요. 이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 111조 1항. 두 번째, 갑이 12일 날 내용 증명을 발송했는데 13일 날 갑이 사망을 해버려요. 갑이 사망하더라도 갑이 12일 날 보낸 내용 증명은 을에게 도달하겠죠. 도달하면 그대로 효력이 생기겠죠. 즉 갑이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사정이 변경됐어. 갑이 사망을 하거나 성년 후견의 개시 또는 한정 후견의 개시 심판이 있었어. 즉 제한 능력자가 됐어. 그렇다 하더라도 갑의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할 테니 그 의사표시는 그대로 효력이 생기겠죠. 이게 111조 2항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해서 111조 1항, 2항, 그 중에 특히 2항 달달달달 역시 암기해야 되는 조문입니다. 1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다. 여기서 이제 도달이 뭐냐?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항, 암기, 사정 후 발신 후 사정 변경. 의사를 표시한 자가 그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죽거나 또는 한정 후견이 개시가 되거나 성년 후견이 개시가 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도달할 테니 그대로 효력이 생기겠지. 그를 의사표시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자, 그 도달이라는 게 뭐냐?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서 상식적으로 상대방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 알 수 있는 걸 요지라고 합니다. 요지라는 건 한자로 완료할 료자, 알 지자를 써요. 그러니까 아는 걸 완료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요지죠. 완료할 료자, 료죠. 원래는 한자로 료죠, 료. 그다음에 알 지자 씁니다. 이게 요지예요. 그러니까 도달이란 상대방이 알았다가 아니라 알 수 있는 상태야. 알 수 있는 상태. 이게 도달입니다. 그래서 채권 양도 통제 같은 준범죄 행위에도 의사표시의 도달의 규정이 적용이 되는데,
채무자가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을 때, 채무자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을 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뭐예요? 이게 도달이죠. 결국 요 말은 도달한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직접 수령할 필요가 없죠. 동거가족이 수령하더라도 도달이 될 것이고요. 채무자가 그 내용을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알 수 있는 상태이기만 하면 충분하니까. 다만 이 도달주의는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얼마든지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채권자가 통지했을 때 채무자가 게을러서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합의,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 이 도달주의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라고는 되어 있지만 준법률 행위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최고라든가 통지 승인과 같은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 여기에도 적용이 되고, 세금 납부소 통지와 같은 공법상 의사표시에도, 또는 소송 서류 같은 것들, 이런 경우에도 도달주의를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4번, 도달이 문제가 되는 경우 상대방이 없는 동안에 동거가족이 수령했다. 아까 상대방이 직접 수령할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거가족이 수령했다면 도달이겠죠. 두 번째,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해요. 자,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우리 대부분은 둘로 나눠요. 정당한 사유가 있냐 없냐로 나눠요. 만약에 정당하게 수령을 거절했다. 그런 사람 여기 안 살아요. 정당하게 거절했다. 이건 당연히 도달이 아니겠지. 근데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을 해. 그럴 땐 도달이 됩니다. 또 아파트 같은 것들은 우편물 수신함이 1층에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단독주택과는 달리 1층 우편 수신함에 투입된 것들이 망실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우편물 수신함에 들어가면 도달로 보통 보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설령 1층의 수신함에 투입이 됐다 하더라도 이걸 도달로 봐주지 않습니다. 디귿. 그 다음에 우편물이 반송이 안 됐어. 도달로 볼 수 있느냐? 여기서 우리 대법원은 이 우편물을 두 종류로 나눠요. 통상의 우편, 일반 우표를 붙여서 보낸 거. 이건 반송이 안 됐다 하더라도 도달이라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 즉 도달 아니다 이렇게 봐요. 반면에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내거나 등기로 보낸 경우, 이 두 가지. 통상의 우편이 아닌 내용증명으로 보내거나 등기로 보냈을 때는 반송이 안 됐다. 그럼 도달로 봅니다. 구별이 되시죠? 발시로 사정 변경을 말씀드렸죠. 통지를 발송한 후 아주 잘 나옵니다. 표의자가 파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자,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도달하기 전에, 즉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라는 건 원칙적으로, 우리 민법상 철회라는 건 원칙적으로 어떤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기 전에 소멸시키는 걸 철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달 전, 즉 효력이 생기기 전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죠. 그 다음, 내가 보낸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착을 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정했는데 그보다 지나서 도착을 했다. 그 독박 다 누가 뒤집어 써야 돼? 표의자가 뒤집어 쓰죠. 그러니까 표의자는 악착같이 도달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독박 안 쓰려면 표의자는 악착같이 도달을 증명해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예외가 있죠.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 그 중에 공인중개사 시험범에 있는 게 세 가지예요. 1번 대리 가서 볼 겁니다. 무권 대리행위 상대방이 최고에 대한 본인은 확답. 2번, 3번 계약 파트 가서 볼 겁니다. 사고에 연착해서 미리 지연 통지 발송. 격제나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 이 세 가지. 공인중개사 시험범에 있는 예외적 발신주의 3개. 전체적으로 한 6가지 정도가 있는데 공인중개사범에 3가지가 있고 각각 관계되는 곳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도달주의 원칙을 말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가 공시송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
계약 당사자가 여러 명 있었는데 계약 명부 자체를 망실했어. 잃어버렸어. 그럼 상대방이 누군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상대방이 누군지는 아는데 주소를 모르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자, 이렇게 상대방이나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일단 찾아봐야 돼요. 열심히 찾아봐야 돼.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그걸 과실없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저히 상대방이나 상대방 소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과실없이 상대방 또는 상대방 소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게 되고, 이때는 민사성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시송달 제도가 있어요. 이거를 활용할 수 있다.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게 113조입니다. 자, 공시송달이라는 것은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해서 법원에 적법한 공시송달 명령이 있고, 그 다음 상대방에게 보내고자 하는 것을 법원 사무관이 보관하고 그 보관 사실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 이게 공시송달입니다. 여기까지가 공시송달이에요. 자, 이렇게 공시송달 했어. 법원 게시장에 게시했어. 그러면 일정한 기간이 지났을 때 상대방한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 기간이 최초 공시송달은 2주 후, 동일한 당사자에게 하는 2회차 공시송달부터는 다음 날, 외국에 있는 자에 대한 공시송달은 2달 지나면 상대한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게 공시송달의 문제고요. 세 번째가 수령 능력인데, 아까 도달이라는 건요,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라 그랬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알 수 있는 상태야. 근데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상대방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죠? 요 알 수 있는 능력을 민법은 수령 능력이라고 합니다. 요지 능력이라고 하지 않고 수령 능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수령 능력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수령 능력 없는 애들. 그게 뭐다? 제한 능력자예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예요. 그러니까 갑의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달해서 을이 그 의사표시를 받았을 때, 을이 의사표시를 받았을 때, 수령했을 때, 그때 얘가 제한능력자라면 갑은 도달을 주장을 못한다. 근데 을이 도달을 주장하는 건 괜찮다. 그래서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건 한쪽은 주장을 못해. 근데 상대방은 주장할 수 있어. 어떤 사실을 한쪽은 주장 못하고 상대방은 주장할 수 있는 관계를 하나로 대항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돼 있으면 갑은 어떤 사실을 주장 못해. 근데 상대방이 주장하는 건 무방해. 이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고 그 을이 의사 표시를 받았을 때 제한 능력자라면 갑은 도달을 주장할 수 없지만 제한 능력자가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이렇게 될 거예요. 두 번째, 그럼 갑은 영원히 도달 주장 못하느냐? 아니야.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 예컨대 미성년자의 부모, 이 법정 대리인이 갑의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달했다는 사실, 갑의 의사표시를 을이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때는 갑도 도달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라면 그 법정 대리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법정 대리인이 도달했다는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항할 수 있다. 표의자도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수령 능력은 알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면서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고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받았을 때 제한 능력자. 받고 난 후에 성년 후견 개시가 아니고 받았을 때 제한 능력자라면 대항할 수 없다. 내용이 있고요.
자, 수령 능력이 모든 곳에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예컨대 공설성달 같은 거. 법에서 그냥 강제적으로 도달한 걸로 간주되잖아요. 발신주를 취할 때. 이럴 땐 도달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상대방의 수령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걸 따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수령 능력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정도가 의사표시로 발생해서 보실 것들이고 이것도 대단히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111조부터 113조까지 조문과 그와 관련된 기본적이 되는 판례들 어렵지 않으니까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법률행위 목적과 의사표시와 관련된 내용까지 살펴보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민법 총칙 세 번째 파트가 대리예요. 대리는 보통 한 세 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주로 출제가 되는 게 대리권과 관련해서 특히 임의대리권의 범위 아주 잘 나오죠. 그다음에 대리권의 제한에 관련된 119조와 124조. 대리권 소멸 사유인 127조, 128조. 대리행위 방식 114조, 115조. 대리행위하자 116조. 대리행위 능력 117조. 이런 조문을 일단 기억하셔야 되고 판례가 또 중요한 것들이 많죠. 양이 많아요. 복대리가 나오고요. 또 무권대리가 나오는데 특히 무권대리. 추인 거죠. 최고철회. 이런 것들 위주로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대리가 뭐냐? 별거 아니에요. 갑이 땅을 팔려고 해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바빠. 그래서 을한테 부탁을 해. 야, 내가 시간이 없는데 이 땅을 네가 좀 적당한 가격에 팔아달라. 의뢰. 또는 부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갑이 을에게 자신의 A 토지 매각을 의뢰 또는 부탁을 해. 그래서 을이 병하고 A 토지를 매매를 해. 자, 갑이 직접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을이 계약을 했죠. 즉 계약은 을이 해요. 근데 이 계약을 통한 권리, 의무, 효과. 그 효과는 갑에게 귀속이 됐겠죠. 이렇게 법률 행위하는 자와 그 효과가 귀속이 되는 자. 이게 분리가 되는 제도. 이게 대리가 돼요.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갑이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을이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을이 한 계약의 효과가 갑에게 유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의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두 가지야. 하나가 을에게는 정상적인 대리권이 있을 것. 그리고 을이 대리행위를 할 것. 그래서 대리권 대리행위에서 문제가 집중하는 거예요. 또 하나, 대리권이 없이 대리행위를 해. 이게 무권 대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리에서 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대리의 뜻.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을이 갑을 위해서 A 토지를 매매하면 그 계약의 효력은 갑에게 직접 귀속이 됩니다. 이런 제도를 대리를 한다. 자, 이 대리는 왜 필요할까요? 두 가지. 사적 자치를 확장. 뭐예요? 갑이 을에게 일을 맡겨놓고 갑은 다른 일을 해. 즉 갑이 돈 시간대에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거. 이게 사적 자치야. 그게 넓어져. 이게 사적 자치 확장 이렇게 부르죠. 또 하나가 사적 자치 보충.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 능력자는 스스로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해. 제한돼 있어. 그걸 부모가 보충하겠지. 이렇게 사적 자치 확장과 사적 자치 보충 두 가지 기능이 있다. 그 다음 대리와 구별해야 될 게 있어요. 사자라고. 이건 간단해요.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했을 때 을이 누구에게 얼마에 팔지를 결정하겠지. 이게 대리예요. 자,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까지 을이 해. 계약서까지 을이 써. 누구한테 얼마에 팔지를 을이 결정하고 계약서까지 을이 써. 의사를 을이 결정하고 표시도 을이 해. 이게 대리야. 반면에 갑이 A 토지를 1억에 병한테 팔아야지 라고 결정을 해. 근데 을한테 가서 계약서만 써와. 즉 표시만 맡겨. 이게 사자. 결국 대리와 사자는 결정을 누가 하느냐. 여기서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을이 결정까지 하면 대리가 되는 거고요. 갑이 결정한 걸 표시만 하면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로 2번 의사를 누가 결정하느냐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대리는 대리인이 결정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대리인이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겠지. 하지만 사자는 결정 안 하잖아요. 따라 사자는 의사 능력이 필요가 없겠지요. 그 다음 차고도 잘 보세요. 차고. 대리 경우에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하잖아요. 표시적 의리하잖아. 그러니까 대리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가 불일치. 그걸 대리인이 몰라. 이게 착오가 되겠지. 반면에 사자는 어때요? 본인이 결정한 의사와 사자의 표시가 달라. 그걸 본인이 몰라. 이게 착오가 되겠지. 그래서 대리와 사자는 의사를 누가 결정하느냐에 따라 구별이 되고, 그래서 특히 두 가지 의사 능력 유무하고 착오 문제를 구별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대리는 원칙적으로 매매와 같은 재산상 법률에게만 적용이 돼요. 혼인과 같은 가족법상 행위 당연히 적용 안 되겠죠. 또 법률 행위가 아닌 준법률 행위, 사실행위 이런 데 적용이 안 되겠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준법률 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요 단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대리는 재산상 법률행위 안에서 허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재산상 법률행위가 아닌 가족법상 법률행위, 전 법률행위 아닌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속에 사실행위도 들어있어요. 사실행위. 그 다음에 불법행위, 여기엔 적용이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의사의 통지 뭐가 있어요? 최고. 관념의 통지 뭐가 있어요? 통지 승인. 여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준법률행위, 사실행위 허용된다. 이거 예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고, 준법률 사실행위 적용이 안 되는 게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최고나 통지 승인에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원칙 재산상 법률 행위만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 대리와 사자는 다르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자의 행위인데 상대방이 대리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사자의 행위에 대리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나중에 표현 대리 가면 나옵니다. 대리와 사자는 분명히 다른데 사자의 행위를 상대방이 대리로 착각을 했을 때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그 사자의 행위에 대리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더라. 간접 대리는 볼 필요가 없고요. 대리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대리권 발생 여부에 따라서 임의대리, 법정대리가 있고요. 대리행위라는 걸 누가 표시하느냐, 이걸 현명이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114조, 115조 가서 볼 겁니다. 능동대리냐 수동대리냐 구별하는데, 그냥 간단히 능동대리는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의사를 표시하는 게 능동대리고요. 수동대리는 대리인이 상대방부터 뭔가를 수령하는 게 수동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리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유권대리, 무권대리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세 가지는 각각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일단 대리에 기본되는 거예요. 대리가 적용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재산상 법률행위 한해서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건 원칙적으로 가족법상 행위, 준법률행위, 사실행위, 불법행위 원칙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는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만 구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대리의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시고,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대리권, 대리행위, 복대리, 무권대리, 여기가 이제 중요하고, 그 중요한 걸 보기 전에 대리의 기본적인 내용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대리권부터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